2022년 11월 서울. 첫 겨울바람이 마포구 합정동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에서 강역 탐정사무소라 적힌 금빛 간판이 회색 하늘 아래 차갑게 빛났다. 300평에 달하는 50층 전체를 사용하는 이 사무소는 럭셔리한 인테리어 안에 첨단 실험시설과 드론 로봇, 무인 승용차, 옥상 헬리포트까지 갖춘 작은 요새였다. 실험실에서는 40대의 송태풍 박사가 묵묵히 증거 분석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의 조수 나정희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30 중반의 초미인인 나정희는 실험실의 모든 장비를 제 손발처럼 다루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오전 10시 강혁은 응접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185cm에 75kg의 다부진 강철 체력,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하곤 하는 그 인상 위로 오늘은 약간의 권태가 깔려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 사직한 뒤 사무소를 차린 이래 최근 일주일간 특별한 의뢰가 없었다. 맞은편에서 이해나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김밥을 먹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미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로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에 합류시킨 핵심 인물이었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대범한 여자, 본인은 이를 저혈당 예방이라 진지하게 말하는 엉뚱하면서도 철저한 사람이었다. 탐정님, 오늘도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강혁이 신문을 접었다. 이 여자를 부를 때 애나 씨라고 존칭을 쓰는데 그 호칭 안에는 탐정으로서의 예의만 있는 게 아니었다. 차마 꺼내지 못하는 마음이 조용히 접혀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60대 초반의 여자였다. 단정한 외투에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양손에 비닐봉지를 든 모습이 전형적인 서울의 자영업자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강혁 탐정님이시죠? 이웃집 최 사장님 소개로 왔어요. 네, 앉으세요. 성함이? 전옥선이라고 해요.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혁이 차를 권했다. 이해나가 이미 물을 가져다 놓고 있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여자. 전옥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열흘 전에 하숙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30대쯤 되는 남자인데 수염이 텁수룩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한국말을 했는데 어딘가 억양이 이상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 같았고요. 뭐가 문제죠? 보증금 2배를 내겠대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 것. 음식은 문 앞에 놔둘 것. 누가 찾아와도 자기가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말 것.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형사 시절에 버릇으로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을 자동으로 포착하는 직관이 작동했다. 있는 것, 2배의 보증금, 과도한 은둔 조건, 없는 것, 하숙인의 신분증 확인이 없었다. 어색한 것, 하숙인이 처음 날 밤에 외출했다가 자정 넘어 돌아온 뒤 단 한 번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 열흘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음식은 문 앞에 놓으면 제가 돌아서기도 전에 안으로 가져가요. 쓰레기는 새벽에 문 앞에 내놓고요. 그런데 탐정님,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전옥선이 목소리를 낮췄다. 처음 계약하러 온 사람은 남자였어요. 수염에 선글라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살짝 봤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수염 남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었다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체형이 달라 보였어요. 더 작고 더 마르고. 그리고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전옥선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하숙집 맞은편 건물의 2층 창문. 그 창문에서 누군가가 촛불을 들고 흔들고 있었다. 불빛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짧게. 탐정님, 이거 보세요. 이해나가 영상을 받아 태블릿에서 재생하며 말했다. 촛불 신호예요. 패턴이 있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의 눈이 이미 분석 모드로 전환돼 있었다. 탐정님, 이거 누군가가 하숙인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하숙인이 맞은편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거나. 강혁이 전옥선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그 맞은편 건물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오래된 여관이에요. 이태원 장미 여관이라고. 거기도 외국인 손님이 많아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하숙인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처음 계약한 사람과 실제 거주자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맞은편 건물에서 촛불로 보내는 신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바깥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 여사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옥선이 눈물이 글썽한 채로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사실 무서워서요. 혹시 범죄자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전옥선이 돌아간 뒤 이해나가 물었다. 탐정님, 하숙집 하나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일인가요?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애나 씨, 전 여사님 손 봤어요? 손이요? 엄지손가락이 빨갛게 갈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 사람의 손이에요. 하숙집 하나로 평생을 먹고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보증금 2배를 던지며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일 리가 없어요. 이해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잠깐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이 된 후에도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그 성숙한 시선, 전옥선의 갈라진 손까지 보는 따뜻한 내면. 이해나가 강혁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렇듯 마음을 숨기고 태블릿을 열었다. 알겠어요. 이태원 하숙집 주소 확인했고 맞은편 장미여관 등기 정보도 뽑았어요. 오늘 밤에 가볼까요? 밤이요? 촛불 신호가 나타나는 시간이 밤이니까 직접 확인해야죠. 강혁이 피식 웃었다. 이 여자는 언제나 한 발 빠르다. 그날 밤 9시, 강혁과 이해나는 이태원 골목에 도착했다. 사무소의 최고급 승용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걸어 들어갔다. 이태원의 밤은 언제나 소란스러웠지만 전옥선의 하숙집이 있는 뒷골목은 그 소란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다. 3층짜리 오래된 벽돌 건물,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전옥선이 설명한 하숙인의 방이었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불빛의 윤곽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가끔 스쳤다. 강혁은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 골목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다. 하숙집 정면에서 맞은편까지 약 20m, 맞은편에는 이태원 장미여관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건물이 있었다. 역시 3층, 2층 창문이 하숙집 2층과 마주보고 있었다. 애나 씨, 저 여관 2층에서 하숙집 2층이 정확히 보여요. 네, 촛불 신호를 보내기에 완벽한 각도예요. 두 사람은 골목 구석의 어두운 자리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이해나가 드론 컨트롤러를 꺼냈다. 소형 드론을 하숙집 지붕 위 고도에 띄워 적외선 카메라로 주변을 감시했다. 밤 10시 15분, 장미 여관 2층 창문에 불빛이 나타났다. 촛불이었다. 누군가가 촛불을 들고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다. 길게, 짧게, 짧게, 길게, 멈춤. 다시 짧게, 짧게, 길게. 이해나가 태블릿에 패턴을 기록했다. 탐정님, 모스 부호가 아니에요. 다른 체계예요. 뭔데요? 알파벳 순번 체계예요. 길게 한 번이 A, 길게 두 번이 P, 이런 식으로. 짧은 건 구분자고요. 이해나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분석 화학 전문가의 치밀한 두뇌가 신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어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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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아텐타, 이탈리아어 조심하라예요. 이탈리아어. 두 번째 단어 P, E, R, I, C, O, L, O. 페리콜로,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강혁의 등이 곧게 섰다. 조심하라, 위험. 누군가가 하숙집에 숨은 사람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하숙집 2층 창문에서도 불빛이 반짝였다. 안에 있는 사람이 답신을 보내는 것이었다. 답장도 이탈리아어예요. 비엔이 1위와 이탈리아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강혁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이에나의 드론 카메라에 움직임이 잡혔다. 탐정님, 골목 동쪽에서 사람이 접근하고 있어요. 체격이 커요. 180 이상 코트 차림 혼자예요. 강혁이 몸을 낮췄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코트 깃을 세우고 모자를 눌러쓴 모습. 남자는 장미 여관이 아니라 하숙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강혁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가 위험의 실체였다. 남자가 하숙집 건물 앞에서 멈추고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총이었다. 강혁이 움직이려는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 한 명은 40대의 한국인 남자, 다른 한 명은 서양인이었다. 한국인 남자가 배지를 보여줬다. 강혁 탐정님? 누구시죠? 용산경찰서 국제범죄수사팀 박진호 경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 연락관 마이클 레버튼이에요. 강혁의 눈이 커졌다. FBI가 왜 이태원 뒷골목에? 우리도 저 남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 경감이 하숙집 앞에 대형 남자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주세페 고르기아노,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조직 범죄자예요. 인터폴 수배 중이고 한국에 밀입국한 걸로 파악됐어요. FBI 레버튼이 영어로 덧붙였다. 이에나가 통역했다. 고르기아노는 붉은 원이라는 이탈리아 비밀 범죄 조직의 집행인이에요. 이 조직은 나폴리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뻗어나간 범죄 네트워크인데 조직을 배신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 처단하는 걸로 악명이 높아요. 그러면 하숙집에 숨어 있는 사람이 맞아요. 하숙집에 숨어 있는 사람은 붉은 원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고르기아노가 그 사람을 죽이러 온 거죠. 강혁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하숙집에 숨어 있는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도망자였다. 전옥선의 하숙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 탐정님 봐요. 이에나가 드론 화면을 가리켰다. 고르기아노가 하숙집 뒷문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들어가려는 거예요. 강혁이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박경감이 팔을 잡았다. 기다리세요. 우리 팀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어요. 고르기아노가 들어가면 안에서 잡을 계획이에요. 안에 무고한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밖에서 제압하면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골목은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였다. 박경감님,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탐정님, 무술 유단자예요. 좁은 공간에서는 총보다 몸이 빨라요. 박경감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이 하숙집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에나가 뒤따르려 했지만 강혁이 손으로 제지했다. 애나 씨, 밖에서 드론 감시 계속해줘요. 탐정님 조심하세요. 이에나의 목소리에 평소의 극도의 차분함 아래 묻혀있던 감정이 잠깐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태블릿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나 늘 숨기는 여자. 강혁은 어두운 계단을 올라갔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그의 능력이 빛을 발했다. 좁은 나무 계단, 벽에 걸린 낡은 액자, 2층 복도의 구조까지 순식간에 파악했다. 2층 복도, 하숙인의 방은 복도 끝, 왼쪽 문이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런데 문 앞에서 강혁은 멈추었다. 발밑이 축축했다. 어둠 속에서 내려다보니 문 아래 틈으로 검은 액체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피였다. 강혁이 문을 밀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방 안의 광경, 넓지 않은 방 바닥에 거대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고르기아노였다. 180이 넘는 체격이 좁은 방에 가로로 누워 있었고 가슴에 대형 과도가 꽂혀 있었다.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고 방 구석, 창문 아래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다. 여자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검은 머리카락, 올리브빛 피부, 큰 눈,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강혁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요. 저는 탐정이에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 사람이 왔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저를 죽이려고 당신이 방어한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다. 강혁은 형사 시절의 냉정함과
탐정이 된 후에 따뜻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여자를 진정시켰다. 이름이 뭐예요? 에밀리아. 에밀리아 루카. 경찰과 FBI가 방에 들어왔다. 고르기아노의 시신이 수습됐고 에밀리아는 담요를 덮은 채 응접 의자에 앉아 진술을 시작했다. 이에나가 강역 옆에 앉아 통역을 보조했다. 에밀리아는 이탈리아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고 한국어도 기초적으로 구사했다. 저는 나폴리에서 태어났어요. 남편 제나로 루카와 함께. 에밀리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나로는 젊었을 때 붉은 원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었죠. 붉은 원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잔인한 비밀 범죄 조직이에요. 배신자는 반드시 죽여요. 예외는 없어요. 남편이 조직을 배신한 건가요? 네. 제나로는 조직의 끔찍한 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탈리아를 떠나 뉴욕으로 갔어요. 하지만 고르기아노가 뒤를 쫓았어요. 뉴욕에서도 쫓기다가 결국 한국까지 온 거예요. 이 하숙집에 숨은 건 당신이고 처음 방을 계약한 수염 남자는 제나로예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방을 잡고 제가 숨었어요. 제나로는 맞은편 여관에 따로 묵으면서 저한테 촛불 신호로 안전 여부를 알려줬어요. 촛불 신호의 내용이 조심하라, 위험이었어요. 이에나가 말했다. 네. 고르기아노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걸 제나로가 알아낸 거예요. 오늘 밤 고르기아노가 이 방에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에밀리아가 눈을 감았다. 뒷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저를 찾아낸 거예요. 방문을 발로 차고 저를 잡으려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가져온 칼로 에밀리아의 손이 떨렸다. 정당방위예요. 강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경감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국제범죄 조직의 집행인이 무고한 민간인의 방에 침입해 살해하려 한 거예요. 에밀리아 씨는 자기 방어를 한 거고요. 박경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일단 에밀리아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보호 조치합니다. FBI 레버튼이 덧붙였다. 고르기아노의 소지품에서 붉은 원 조직원 목록이 나왔어요. 이걸로 한국 내 잔존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겁니다. 에밀리아가 보호 조치된 뒤 강혁은 맞은편 장미 여관으로 향했다. 제나로 루카를 찾기 위해서였다. 여관 2층 302 호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강혁이 여관 주인에게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흔적이 있었다. 창가에 초와 성냥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탈리아어로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에밀리아에게라고 적힌 봉투. 강혁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탈리아어였다. 이에나가 번역했다. 에밀리아, 고르기아노가 너를 찾아냈다. 내가 맞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실패하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다. 한국의 강혁이라는 탐정을 찾아가라. 내가 조사했는데 그 사람이라면 너를 지켜줄 수 있다. 사랑한다. 제나로. 강혁의 심장이 쿵 뛰었다. 제나로는 이미 강혁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전옥선이 강혁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제나로가 전옥선에게 넌지시 귀띔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제나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이에나가 물었다. 바로 그때 강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이었다. 혀가 방금 인터폴에서 연락 왔다. 제나로 루카라는 남자가 오늘 밤 인천공항에서 자진 출두했어. 인터폴 한국 지부에. 자진 출두? 붉은 원 조직에 대한 증언을 하겠다고. 조건은 하나래. 아내 에밀리아의 안전 보장. 강혁이 눈을 감았다. 제나로는 고르기아노를 자기가 직접 막으려 했지만 에밀리아가 먼저 처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 제나로는 도망치는 대신 자진 출두를 선택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형, 에밀리아 루카는 내가 보호할게. 제나로의 증언이 마무리될 때까지 혀가 그건 내 역할이 아니야. 경찰이 형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나라도 조직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어. 내가 할게. 전화 너머에서 강민혁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내가 검찰 쪽에서 뒷받침할 테니까 무리하지 마. 다음 날 아침 강혁 탐정사무소. 에밀리아가 사무소의 안전 공간에 머물게 됐다.
강혁이 자기 돈으로 에밀리아의 숙식과 법률 지원을 부담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뚜렷한 직업적 사명감.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붉은 원은 고르기아노 한 명이 아니었다. 오후 2시 이에나가 긴급 보고를 했다. 탐정님, 고르기아노의 소지품에서 나온 조직원 목록을 분석했는데 한국 내에 붉은 원 잔존 조직원이 최소 5명 더 있어요. 뭐라고요? 그중 2명의 위치가 추정돼요. 한 명은 부산, 한 명은 여기 서울이에요. 이태원 인근.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고르기아노가 죽었다는 소식이 조직에 전해지면 나머지 조직원들이 보복에 나설 수 있었다. 에밀리아는 물론이고 전옥선과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전옥선 여사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이에나가 즉시 전옥선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사무소의 안전 공간에 추가 인원을 수용할 준비를 했다.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가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날 밤 강혁은 사무소 창가에 홀로 서 있었다. 5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이에나가 다가왔다. 두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탐정님, 또 안 주무셨죠? 잠이 안 와요. 왜요? 강혁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에밀리아 씨를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숨어 사는 여자.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도 끝까지 서로를 지키려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잔인해요. 탐정님, 형사 시절에도 늘 그랬어요.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걸 봤어요. 탐정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고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잡고 나서도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늘 무거워요. 이에나가 강혁의 옆에 서서 같은 야경을 바라봤다. 탐정님이라는 호칭 뒤에 늘 숨기는 마음이 오늘따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다. 이 남자의 어깨 위에 놓인 무게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탐정님이 있어서 에밀리아 씨는 오늘 밤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요. 전옥선 여사님도 안전하고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강혁이 고개를 돌려 이에나를 바라봤다. 둥근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서울의 야경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고마워요, 에나 씨. 별 말씀을요. 아, 그리고 탐정님. 네? 내일 부산행 KTX 예매해뒀어요. 잔존 조직원 추적해야 하잖아요. 강혁이 피식 웃었다. 이 여자는 정말 언제나 한 발 빠르다. 다음 날 아침, 강혁과 이에나는 부산행 KTX에 올랐다. 에밀리아의 안전은 사무소의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 그리고 박경감의 경호팀이 맡았다. 부산까지 2시간 반, 이에나가 차 안에서 조직원 목록을 분석했다. 부산의 조직원은 마르코 디 지오반니라는 이탈리아 국적자예요. 위조 여권으로 3개월 전에 입국한 기록이 있고 해운대 인근 원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돼요. 그리고 서울의 조직원은 그게 아직 특정을 못했어요. 목록에 한국식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박현우라는 이름인데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강혁이 형에게 전화했다. 형, 박현우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관련 전과 기록 있는 사람 찾아줄 수 있어? 혁아, 너 부산 간다며? 응. 부산 거는 내가 처리하고 서울 거는 형이 좀. 야, 나를 부려먹는 거냐. 형이 검찰 고위 간부니까 가능한 거지. 강민혁이 투덜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1시간 뒤 자료를 보내올 것이 분명했다. 부산 해운대, 이에나가 렌터카를 운전했다. 맥가이버 수준의 운전 실력으로 해운대 뒷골목까지 정확하게 진입했다. 마르코 디 지오반니의 원룸은 해운대 해변에서 3블록 떨어진 낡은 빌라 3층이었다. 강혁은 건물 주변을 살폈다. 비상구, 옥상 접글로 뒷골목 구조까지 본능적으로 읽어냈다. 에나 씨, 드론 올려요. 이에나가 소형 드론을 띄워 3층 창문을 스캔했다. 열감지 반응 1명. 안에 있어요. 강혁은 FBI 레버튼과 사전에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과 합동작전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경찰 6명이 건물을 포위했다.
강혁이 앞장서서 3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다. 택배요? 안에서 발소리. 문이 살짝 열렸다. 강혁이 문을 밀어 벌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마르코는 3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다. 놀란 얼굴로 뒤로 물러서다가 테이블 위에 총에 손을 뻗었다. 강혁이 먼저였다. 무술 유단자의 정확한 팔 꺾기로 마르코를 바닥에 제압했다. 끝이에요, 마르코. 2분도 걸리지 않았다. 마르코의 소지품에서 추가 정보가 나왔다. 서울 잔존 조직원 박현우의 실제 정체와 위치가 적힌 메모. 박현우는 한국계 이탈리아인으로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붉은 원의 한국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혁은 강민혁의 도움으로 박현우를 특정했다. 이태원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라 루나 로사, 붉은 달, 간판부터 의미심장했다. 당일 밤 강혁과 경찰 합동팀이 레스토랑에 들이닥쳤다. 박현우는 영업 중인 주방에서 체포됐다. 그의 사무실에서 붉은 원의 한국 내 자금 세탁 기록과 무기 거래 장부가 발견됐다. 인터폴과 FBI, 한국 경찰의 합동 수사로 붉은 원의 한국 내 네트워크가 완전히 와해됐다. 잔존 조직원 5명 모두 검거, 그리고 인천에서 증언을 마친 제나로 루카가 에밀리아와 재회했다. 그 장면을 강혁은 사무소 응접실에서 지켜봤다. 제나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에밀리아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껴안았다. 말은 없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강혁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복도로 나왔다. 이에나가 복도에 서 있었다. 울고 있네요. 저 안에서. 이에나가 말했다. 기쁜 눈물이에요. 강혁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도 약간 젖어 있었다. 이에나가 안경 너머로 강혁을 바라봤다. 이 남자의 따뜻한 내면이 오늘도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탐정님이라는 호칭 뒤에 숨긴 감정이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늘 그렇듯 삼켰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탐정님, 전옥선 여사님한테 연락했어요. 하숙집으로 돌아가셔도 된다고. 보증금도 돌려드렸고요. 내 돈으로? 네. 탐정님이 그러라고 하실 줄 알고 미리 처리했어요. 강혁이 웃었다. 역시 애나 씨. 2022년 12월 에밀리아와 제나로 루카 부부는 한국에 체류하며 인터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됐다. 붉은 원의 이탈리아 본부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됐고 제나로의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될 예정이었다. 전옥선은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한 달 뒤 강혁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한 항아리 보내왔다. 메모가 붙어 있었다. 탐정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숙이니 누가 오든 무섭지 않아요. 전옥선 올림. 강혁은 그 김치를 사무소 냉장고에 넣으며 웃었다. 사무소 책상 앞에 앉아 사건 일지를 마무리했다. 사건명 붉은 원, 의뢰인 전옥선, 결과 국제범죄조직 붉은 원 한국 네트워크 와해. 주요 검거 주세페 고르기아노 사망 정당방위, 마르코 디 지오반니, 박현우 외 3명.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흔들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는 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언어였다. 수첩을 덮었다. 이에나가 커피를 가져왔다. 탐정님, 다음 의뢰 들어왔어요. 벌써요? 네. 인천에서 온 건데 좀 이상해요. 강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들었다. 이에나의 둥근 안경 너머 눈동자에 새로운 호기심이 빛나고 있었다. 이상한 게 좋죠. 알고 있어요, 탐정님.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동시에 웃었다. 50층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이 왔다. 하지만 이 사무소 안은 따뜻했다. 실험실에서 송태풍 박사의 묵묵한 기침 소리가 들리고 나정희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리고 이에나의 키보드 소리가 리듬을 탔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지켜주겠다는 뚜렷한 직업적 사명감,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고, 때로는 좁은 골목에서 몸을 던지고, 때로는 밤새 촛불 신호를 해독하며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은 내일이 기다려졌다.